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중림입니다. 너무 얼굴을 또 들이내밀었군요. 지금 현재 시간은 보이세요? 다시 이렇게 9월 17일 목요일 12시 12분이고요. 이번 주 올린 영상들이 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분 동안 수업을 끝내는 20분 챌린지에 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수업 방식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벌써 시간이 50초가 흘렀네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삼국의 문화교류, 그리고 삼국시대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가야를 다루는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삼국시대를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9분 남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다루지 못했던 삼국의 문화 가운데서 문화 교류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내용으로 살펴볼 거고요. 삼국시대 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가야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고구려가 있었고요. 여기에 부여가 있었고요. 여기에 옥저, 동해, 밑에 이제 사만이 있었는데 사만이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면은 이 고구려, 그다음 백제, 그다음 신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뭐 그냥 고구려고 마한이 변한 게 이제 백제, 그다음 이제 진안이 변한 게 신라인데 이 변안이 변한 게 바로 뭐냐면 가야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야 연맹은 이제 어떤 나라였냐면 그 낙동강 하류에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이 과거 변환. 이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낙동강 하류에 이제 위치를 했었고 이제 큰 강 하류니까 이제 낙동강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이렇게 흐르는 압록강. 두 번째로 큰 강이 낙동강입니다. 이제 그만큼 긴 강이고 그런 큰 강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류 지역 농사가 잘 됐고 해상 교통이 편리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정치 체제는 이제 연맹왕국 체제였습니다. 초창기 때 그 만들어진 국가들이 다 연맹왕국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런 소국들이 이렇게 연맹을 이렇게 이루어서 만들어진 연맹왕국인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러 부족들이 이제 중앙 왕실에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너무 얼굴이 가깝다. 가야 같은 이제 연맹 왕국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 소국들이 이제 합쳐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연맹만 맺는 형태가 이제 연맹 왕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농업이 발달했었고요. 이제 철기 문화,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국립기묘박물관이에요. 국립기묘박물관. 또 잘못 건드렸다. 국립기묘박물관 보면은 저기 얼굴 반만 얼굴 이상 다 가립시다. 저기 젓갈색을 띠고 있잖아요. 건물 외관이 이게 벽돌이 아니라 철이에요. 철. 이 철이 외부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은 녹슬잖아요. 그래서 철이 이제 녹슬어서 국립기묘박물관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야가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고요. 이런 느슨한 형태의 가야 연맹이지만 이 가야 연맹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국가가 금강가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던 시기를 이제 우리는 정기가야연맹이라고 하고, 이 금강가야가 당시 정기가야연맹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풍부한 철자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립 김해박물관. 이 김해가 이제 과거 금강가야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 하류의 해상 교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강가야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가야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이 이제 침입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이 왜 뜬금없이 금강가야를 침입하냐?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 하면은 그 4세기 중반이 되면은 그 뇌물 마리간 시절이잖아요. 이때 그 외가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와요. 근데 원래 저기 일본하고 가야하고 백제는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근초고왕 때 그 칠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외와 백제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뭐 변한 시절 때부터 이제 그 가야가 일본에 철을 수출하면서 원래 친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당연히 도움을 고구려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었겠고, 그 고구려가 이제 신라로 이렇게 내려와서 표시해 볼까요? 신라로 이렇게 내려와서 왜군을 격퇴하고 퇴각하던 왜군을 여기 이제 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금강가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5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해 나갔던 나라가 이제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대가야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부터 살짝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백산맥 안자락에 위치해서 나름대로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나가지는 못했고, 이제 5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신라도 본격적인 성장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제도 성장하고, 왜 그 당시 백제 왕이 이제 성왕, 백제도 다시 성장하고 신라도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사이에 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팽창해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중앙 집권 국가라도 이렇게 이룩하면서 이제 국력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못했고, 그래서 약간 어중간한 그 연맹 국가 체제로 남게 되면서 이제 끝내는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법흥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가 진흥왕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가야 연맹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가야 연맹 끝. 바이바이. 자, 그럼 영상 보면서요, 보고 나서 그 다음 삼국의 문화교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피커 볼륨은 지금 조절하고 그 다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이제 자칫 오해를 하는 게 이제 한반도에서 뭐 기껏해야 뭐 중국, 일본 정도의 주변 나라들하고만 이제 과거에 이제 교류를 했고 최근에 와서야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나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어, 이들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삼국과 이제 가야의 이제 문화 교류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중국 서역과의 문화 교류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화는 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지요. 그런 것처럼 문화도 우수한 문화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문명이 이제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을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4대 문명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문명은 이제 중국 문명.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문명에서 먼저 이제 출발, 이게 문화가 발달을 하면은 그러한 우수한 선진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제 멀리서는 이제 서역까지 서역에서부터 그래서 서역이라는 말은 이제 서쪽 지역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제 그 중국과 이제 동아시아 이제 중국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서쪽 지역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오늘날 서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 그리고 멀리는 유럽 지역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서역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은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지역을 다 서역이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는 서역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고요. 음, 그 여기 우즈베키스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수도가 사마르칸트인데 그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라시아브 궁전에 가면은 이 고구려 사신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각처총의 이제 씨름도에 봐도 이 사람 인물이 코가 매부리 코, 큰 코를 하고 있고 큰 눈인 걸로 봐서 서역인이다. 그리고 뭐 이런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유리 제품들 그리고 경주 계림로에 있는 더 발견된 이 보석이 박힌 보검에 있는 이런 보석들이 이제 한반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리고 중국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와 이미 교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중국은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과 이제 서역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여진 뭐 대개는 이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이런 선진적인 문화가 이제 한반도에 와서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또 변하게 되고 그러한 독자적인 스타일로 발전된 그런 또 선진 문화가 일본으로 또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이제 가장 교류가 이제 활발했던 국가 백제죠. 그래서 이제 백제에서는 이제 아직기와 왕인이란 사람이 일본의 한문과 논어를 전파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은 불교를 전파를 해줬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해자라는 사람, 뭐 스님인데요. 해자라는 사람이 이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쇼토쿠 태자는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그 우리로 쳤을 때는 이제 소수리망이라든지 법흥왕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앙집권 체제 기틀을 마련했던 왕들이 이제 그런 왕들이었다면 일본에서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고구려의 해자 이니까 이제 삼국이 이제 일본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담징은 이제 종이 제조법을 알려줬고 신라는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축제술, 제방 만드는, 둑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가야는 토기 제조 기술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삼국의 문화는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고구려의 회화는 일본 고대 회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에 여기는 치마 모양이 일본 다카마스 고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회화, 그다음에 뭐 옷생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삼국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야의 토기의 모습 이게 가야 토기고 이게 일본 토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받침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가야의 토기가 이제 일본의 고대 토기의 전형적인 양식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이후에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던 삼국의 국가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삼국 통일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 실제로 왜군이 와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야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멸망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삼국의 문화 중에서도 이제 문화 교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20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 결과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삼국이 이제 어떻게 통일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등교하면은 그때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자, 등교 때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